안녕하세요, 홍대선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 그 유명한 명량해전, 명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기적적인 승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를 살렸죠. 그런데 명량해전은 해전이 아니다. 자, 제가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명량해전은 해전이죠. 바다에서 일어났으면 해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량해전의 구조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원래 육군 장교셨어요. 그래서 육군 장교였던 사람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수성전을 어떻게 바다로 갖고 가서 해전에 적용해서 이겼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좀 재미나게 해보려고 합니다. 남반도 주민은 기본적으로 수성전에 익숙합니다. 수성을 굉장히 잘하죠. 수성을 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산성에서 버텨내면서 위에서 아래로, 시야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투사무기, 원거리 발사무기, 활과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발사해서 적을 저지하는 것들,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한데요. 명량해전에서 13척으로 300척 이상, 그 다음에 전투에 직접 투입됐던 일본 함선들을 계산을 하면 133척과 싸워 이기는 기적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본 애들은 바다에서 싸우는 수전을 하려고 하는데, 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것을 육지전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량해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투 당일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돼요. 명량해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고려시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어떠한 함선, 어떠한 배들을 전선으로 사용해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배의 역사부터 알아야 우리는 명량해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선박의 내구성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여러 번 기록되었을 정도로 내구성은 정평이 나 있어요. 배는 뭡니까? 배는 건축물이고 실내와 실외가 구분되어 있는 하나의 집이에요. 우리말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죠. 배도 짓는다 그래요. 가구는 짠다 그러죠. 배는 짓는 거예요. 관념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건축물을 올리듯이 배를 지었어요.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옥을 보면은, 한옥은 짜맞춤으로 돼 있죠. 한옥은 쇠못을 쓰지 않아요. 한옥은 레고처럼 모든 부분들이 짜맞춤이 돼가지고 이렇게 땅을 다져가지고 그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나 단단하죠.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삽질을 조금만 하면 단단한 안반지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을 이렇게 깊게 박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부터. 대신 땅을 더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못을 쓰지 않은 다 짜맞춤으로 된 구조물을 올려요. 그러면 집이 이렇게 흔들거릴 수가 있잖아요. 박혀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고정을 시킬까요? 집이 넘어가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도록 어떻게 고정을 시키죠? 한국 가옥은 지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흑백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전통 초가집 흑백 사진 남아있는 거 보면요, 집 자체의 크기보다 이 초가 지붕의 크기가 몇 배 큽니다. 그리고 이 초가 지붕 안에는 흙이 꽉꽉 채워져 있어요. 황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무게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한국 가옥의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짜맞춤으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면, 한국은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요. 그리고 여름엔 너무 습하고요. 가을, 겨울엔 너무 건조하고요. 자, 그러다 보면 또 수해가 나기도 하고 가뭄이 들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에 맞춰서 전혀 극단적인 변화무쌍한 이 계절과 습도의 변화를 집이 견뎌야 돼요. 우리나라 집이 전통 가옥이 짜맞춤 구조로 돼 있지 않으면 갈라지고 틀어지고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짜맞춤이 되면 이 나무들이 비틀어지려고 해도 짜맞춤으로 서로 이렇게 단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집이 틀어지지 않은 채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습기를 동시에 조금씩 먹고요. 습기를 먹어서 아주 조금씩 집이 조금씩 커지는데 동시에 커져야 되죠. 짜맞춤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겨울에는 건조해서 목재 내부의 수분을 잃으면서 더 집은 가벼워지고 더 집은 조금 줄게 되는데, 그 줄어드는 정도, 건조해지는 정도도 이 집 전체에 들어간 목재들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요, 오래가게 되는 거죠. 한국은 선박도 바로 그러한 관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선, 한국의 배를 한선이라고 하는데요. 한선은요, 전통적으로 짜맞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옥과 똑같아요. 반드시 못을 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못을 쓰게 되는 그 부분에는 나무못을 썼습니다. 그래서 배가 하나의 완전한 몸통을 이루죠. 이 부품, 저 부품, 저 부품이 못으로 연결된 그런 구조물이 아니라, 그런 가설 구조물 같은 그런 배가 아니라요, 한 몸체로 이루어진, 마치 들어간 모든 목재들이 하나의 나무와 같은 그런 구조를 이루는 게 한국의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짓듯이 배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배는 조립식이 되죠. 조립식이 되는데, 자, 못을 쓰지 않았어요? 짜맞춤이란 건 결국 조립식이죠. 그래서 이 밀덕들이 하는 말로 인티가 자유자재예요. 인티란 건 뭐냐면 하나의 무기에 다른 무기체계나 혹은 뭐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하듯이 무기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요거를 개량하는 걸 인티라고 해요. 무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무기 저 무기를 접합하는 거예요. 한옥과 마찬가지로 한선은 인티가 자유자재였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구조가 레고잖아요. 자,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구조물을 어떻게 짜맞춤 구조물을 분해해서 해체하고 혹은 다른 것을 재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배의 용도가 달라져요. 한선은 제작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제작 기간도 길고 인력도 많이 들어요. 그 설계도 훨씬 복잡해요. 굉장히 비싼 배예요. 중국 배와 일본 배에 비해서. 그러나 한 번 만들면 멀티로 사용이 가능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곡식을 지방에서 걷어서 한양으로 이제 그 옮기는 조운선 있죠. 세금을 걷는 배죠. 조운선과 어선과 전선이 우린 다르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같은 배들을 돌려 쓰는 거예요. 조운선으로 쓸 때, 어선으로 쓸 때, 그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전선으로 쓸 때 구조가 달라 보이지만 같은 배들이에요. 위에 구조물을 바꿔 달아서 전선으로도 쓰고 어선으로도 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선으로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선으로 쓸 때는 위에 구조물을 없애서 최대한 배의 그 높이를 낮춥니다. 왜 낮춰야 될까요? 그물질을 할 때 배의 높이가 높으면 그물은 물에서 빠져나오면서부터 급격히 무거워지는데 배의 높이가 높아져 버리면 그물질을 할 때 어부들이 너무나 힘이 들죠. 괜히 그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선은 낮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조운선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겠죠.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야 되니까 전선은 가장 높아야 되죠. 왜? 위에서 아래로 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의 특징이죠. 원거리 투사무기, 활과 같은 것들을 쏘고 무거운 돌멩이를 떨어뜨리고 포탄을 떨어뜨리고 하면서 마치 지상에서 산성에서 수성을 하는 것처럼 적들을 대하면서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 한선의 구조예요. 그래서 한선은 맹선이라고도 하는데 전선으로 개조될 때 높이가 아주 높아집니다. 어떻게? 왜 그래야 됐나? 고려시대 전선 중에서, 전함 중에서 성의 관념이 가장 전형적으로 적용된 배는 과선이에요. 이 과는 창과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요. 창을 바깥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고슴도치처럼 거치를 해서 이 성벽을, 배를 타고 기어 오르는 적을 저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그 창을 병사들이 이렇게 다시 분리를 시켜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과선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 위에 창을 이렇게 거치를 하려면, 여러 개의 창을, 수십 개, 수백 개 창을 거치를 하려면 이 거치대 구조물이 또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인티질, 이런 조립 해체, 이런 개조가 가능한 것이 바로 한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시 뭐 중국 기록에도 나오고 우리 기록에도 나오는 바로 그 과선이라고 하는 물건은 조운선으로도 어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와, 우리 민족은 발명의 민족, 옛날에 정말 대단한 물건을 만들어냈구나. 과선이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는 굉장히 흥분을 해요.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컴플렉스가 우리가 있어요. 과학기술이 뒤떨어져인 근대에 우리가 후진적이어서 서구 열강들한테 두들겨 맞고 일제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잘 살지만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에 비해서 산업혁명도 그렇고 우리는 뒤늦게 출발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어떤 새로운 물건, 우리한테 이런 물건이 있었어?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냈어? 이런 거에 우리는 굉장히 흥분하는 그런 구석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과선이라는 개념은 중국에도 있었어요. 어쩌면 중국이 더 먼저였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창을 바깥을 향해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창 끝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선을 만들기 위해서, 과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애초에 그 배의 몸통, 우리는 어떠한 관념으로 바로 그러한 배를 자체를 만들었는가. 창을 달았다 뗐다 했던 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요. 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배의 구조를 봐야 돼요. 고려시대 과선이 하나의 성이었다, 바다 위의 성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전형적인 증거는 바로 내벽의 존재입니다. 동서고금의 대부분의 성은 한 겹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은 보통 두 겹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 혹은 외성과 내성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구조를 지었을까요? 당연히 적을 한 번만 막는 것보다 두 번 막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여기에는 킬링 존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을 일순간에 몰살하는 구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적이 외벽을 뚫었어요. 외성을 뚫었어요. 들어왔어요. 내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의 외벽과 내벽 사이 좁은 공간에 물밀듯 쳐들어오는 적이 순간적으로 갇히게 되죠. 이때 일시적으로 화살이 됐든 돌이 됐든 그 투사 무기를 쏟아부어서 적을 일시적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온 적의 전력을 갑자기 전멸시켜서 공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을 한 번에 효율적으로 많이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무너졌던 외성까지를 다시 재수복하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성 공방전인데요. 외성과 내성의 구조가 고려시대 과선에 있었어요. 고려시대 과선의 구조는 한자로 돌아올 회자처럼 생겼어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요, 사실 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힘들게 싸워서 그 배를 점령을 했어요. 그럼 고려 군사들은 이 배 안에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안으로 숨어 들어가요. 성의 내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외벽과 내벽 사이 공간이 킬링존이 돼요. 이것은 배가 일시적으로 적의 손아귀에 넘어갔을 때 그 배를 재수복하기 위해서, 적을 순간적으로 몰살시켜서 그 배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예요. 즉 조선 사람들뿐 아니라 고려인들도 전함을 하나의 성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던 거예요. 이 배의 구조가 그러면 일본과 중국에는 없었냐? 없었습니다. 중국에 보통 우리가 영어로 정크선이라고 하는 중국 전통 배에는 그런 구조가 없고요. 일본 배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사람들은 우리 배의 구조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선 혹은 누전선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전통 함선, 한선은 개조가 자유자재라고 했죠. 그러면은 전투 지휘용 막루, 누각을 달아버리면 그걸 또 누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은 배들인데 중국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의 누전선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배다.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우연히 그 해적선이 또 고려의 전함을 만나요.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고려 해군에 구조가 된 일본 여성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일본 여성은 고려의 배는 안에 커다란 방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성의 내성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신기한 나머지 일본 사람들이 이걸 기록에 남겼어요. 그 정도로 이건 굉장히 특이한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함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누전선, 과선 이런 물건들은 이제 검선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맹선이 됩니다. 맹선은 조선 초기에 대맹선, 중맹선, 소맹선 이 대중소로 나눠요. 나는 건 그냥 크기에 따라서 나뉜 거예요. 맹선이라고 부를 때는 좋은 선을 개조하면 맹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 상황이 끝나면 다시 위에 있던 그 수성을 위한 무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해체해서 다시 그거를 좀 만지면 다시 좋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선과 좋은 선은 한 배의 몸통을 가진 하나의 배다라고 하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맹선이, 대맹선이 나중에 판옥선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옥선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나? 우리가 판옥선과 일본배의 차이는 무엇인가? 판옥선과 일본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본배는 침저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면 밑에 그 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물을 찌르고 있습니다. 파도를 뚫고 파도를 타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항해를 하기가 쉽고요. 이 구조는 그리고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른데 직선거리 속도는 빠르지만 어떤 선회력은 굉장히 둔탁해집니다. 반면에 우리 배는 평저선이라고 해서 밑이 평평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배의 내구성은 좀 좋아지고 배의 선회력은 좋은 반면에 직선거리의 이동 속도는 침저선에 비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그러면 판옥선이 위에 있냐, 일본의 아타케부네, 세키부네가 위에 있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판옥선의 혁신성은 따로 있습니다. 판옥선은 세계 최초로 화력전, 화포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예요. 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화포를 올린 게 아니라요, 화포를 적극적으로 화력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화포를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개조를 거치다가 만들어진 배라는 거예요. 배의 설계 이념, 설계 사상이 자체가 화력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라는 거. 이게 세계 최초라는 거. 여기에 판옥선의 개념적인 혁신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은데요, 자랑스러워할 거면 어떤 부분에서 자랑스러워할지를 명확하게 그 포인트를 알면 여러분이 똑같은 국뽕을 하면서도 더 재밌을 수가 있는 겁니다. 판옥선은 한선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둔하고 가장 단단한 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있었던 배들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우리가 짜맞춤 구조로 배를 만들고 아무리 평저선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천자총통을 마구 쏘아대는 그런 정도의 화력전을 견디기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배의 내구성 자체가. 그래서 판옥선은 한편으로 화포를 쏘는 그 거친 반동을 견디고, 한편으로는 화포에 맞아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구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배를 우리는 판옥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차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판옥선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그 사극 보시면 여러분 알 거예요. 포를 쏘는 포구가 처음부터 나 있는 게 판옥선이잖아요. 일본 배는 원래 있었던 배 위에다가 불랑기포, 포르투갈 한 포를 올리다 보니까 그 포가 이렇게 위에서 대롱대롱 걸려서 덜렁거리잖아요. 이 차이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확실하게 판옥선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배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주대첩 때 보면 권율 장군과 조선군이 이제 일본군의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이제 막아내고 났을 때는 행주 산성 안에 있는 조선군도 완전 탈진 상태였고 더 이상 싸우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공격, 이 웨이브가 들어왔을 때는 행주 산성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행주산성 뒤로 일본군들이 보니까 조선의 배들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좋은 선이었어요. 그런데 일본군들은 생각한 거죠. 이순신이 왔구나. 저거는 판옥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들은 행주산성을 포기하고 물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일본군들이 왜 착각했을까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같은 배인 거예요. 조은선과 판옥선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은선도 되고 판옥선도 되기 때문에 일본군들은 당연히 판옥선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격이 계속 좌절돼서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이순신까지 나타나 버렸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일본군들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이순신이잖아요. 거기서 전투를 포기하고 물러나게 되면서 임진왜란 자체가 다른 국면을 맞게 돼서 우리가 승전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한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랄까? 그런 개념이 있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재밌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